제가 2007년도에 스페이스 마케팅이라는 책의 서문에도 쓴 것처럼 이제 계기는 이 강의를 듣는 분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다 건축가들이시니까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 클라이언트들이 뭐 당신 말고도 많아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 경쟁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되게 운명처럼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는데 제가 쭉 지켜보니까 꼭 그게 아니다. 사실은 반대로 클라이언트들도 내가 내준 솔루션 아니면 사실은 나한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땅의 가장 최적의 프로그램 솔루션을 내가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디자이너들이 건축가들이 결코 수세에 있지 않다. 그거를 좀 입증을 하고 싶어서 제가 그래서 스페이스 마케팅이란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고, 관련된 책을 쓰고 이제 조사를 하면서 더 느낀 게 뭐냐면 건축가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내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콜럼버스 달걀처럼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좀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세게 부르면 또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 다음에 용기를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스페이스 마케팅이라는 책을 썼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들 또는 클라이언트들한테 좀 계도하는 차원에서 스페이스 마케팅이라는 책을 2007년도에 썼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고 나서 이제 나름의 개인적인 희열은 뭐냐면 2007년도에 서울시가 도시경쟁이라는 키워드를 도시 정책에 썼고요. 제일기획이 제일 먼저 2009년도에 조직 이름을 바꿨습니다. 스페이스 마케팅 본부라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쯤에 대형기획이라는 광고회사에서 스페이스 마케팅 본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CJ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2012년인가 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다들 저한테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그런 개념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연속된 시리즈를 내게 됐고, 도시 경쟁력 얘기하는 스페이스 마케팅 시트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이제 뭐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12개의 요소 뭐 이런 것처럼 스페이스 마케팅의 키워드, 뭐 핵심 엘리먼트 정리한 하트마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프로이트 이고로부터 넘어갑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뭐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에 1950년에 굉장한 유토피아적인 이상향을 가지고 대규모 재개발이,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미노루 야마자키가 설계하고, 뭐 개발 체계도 나오고, 부동산 체계도 나오고, 도시계획 체계도 나오고, 모든 책에 다 나와요. 그리고 타임지 표지 모델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1950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근데 딱 20년 만에 과감하게 철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거 가지고 이제 사회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연구 분석이 많이 됐죠. 가장 핵심은 뭐냐면 시대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념도 좋고 방향성도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그런데 1950년이라는 미국의 도시가 이 아이디어를 담아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인종 간의 화합입니다, 사실은. 계급 간의 공존이고. 근데 1950년이라는 사회는 미국도 그렇게 성숙된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념이나 유토피아를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입주율이 7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시간이 흘러가니까 정권이 바뀌고 지방 정부가 바뀌면서 이 단지에 줬던 보조금이 계속 삭감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관리를 할 사람이 없어졌다. 관리의 재원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는 공동 주거단지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뭐 가로등이 꺼지고 청소가 안 되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한마디로 동네가 황폐해지는 거죠. 황폐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도, 강간, 각종 살인 사건이 나는 거예요. 거의 매일 강간이 일어납니다. 주민들이 하루, 여기 누가 있고 싶겠어요? 나중에 다 도망가죠. 그래서 여기는 경찰도 못 들어가는 우범지대가 돼요, 나중에. 딱 20년 만에.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철거를 지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의 일부 뭐 표현으로 뭐 모더니즘의 죽음 얘기할 때 이것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회학에서 범죄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는 여러 가지 그 시대가 담고 있는, 필요로 하는,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우리가 흔히 제 강의에서는 트렌드라고 얘기하는데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그 트렌드는 상업 공간에선 정말 유효하게 쓰이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이 설계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건축가가 화가처럼 내 돈으로 내가 건물 짓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남의 돈 갖고 지어요. 그러면 그 남의 돈이 누구냐? 발주처죠. 우리가 맨날 발주처 욕 많이 하는데 그 발주처가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쓰나요? 사실은 건물은 재밌는 게 뭐냐면 제3자가 쓴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유통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위치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르다. 결국은 각자가 바라보는 뭐가 다릅니까? 목표가 다르다. 클라이언트는 자기 신념을 실현하던가 이익을 실현하던가 하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이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뭐예요? 그 공간을 통해서, 그 장소를 통해서, 그 건물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던가 편리함을 얻던가 가성비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또는 자기의 희열을 느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과정,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사람, 저희는 건축이니까 건축가들이죠. 건축가들은 사실 뭐가 목표예요? 좋은 건축입니다. 그런데 건축가들이 얘기하는 좋은 건축과 사용자가 얘기하는 좋은 건축과 발주자가 얘기하는 좋은 건축은 다 다르다. 각자 셋이서 같은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미스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때 어떻게 벌어지냐?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떨어져 나갑니까? 사용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소비자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의 효용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앞에서 예를 들었던 프로이트 유고가 뭡니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입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파트 단지는 철거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그 클라이언트, 대부분 제 강의는 90%가 사실은 발주처 또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계획하는 목표물이 완성되는 시점에 과정에서의 시대의 흐름을 이해를 해라. 저는 그걸 트렌드라고 보거든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된다. 그 단편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요거는 2010년도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그 기고를 했었는데 제가 2010년도 전후로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한 10회 정도의 기고로 시리즈 연재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테마였어요. 이 시대에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첫 번째는 기술 혁신이다. 기술 혁신은 물리적인 공간감, 물리적인 거리, 이용률을 극소로 단축화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니까요.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니즈가 생겼다. 환경이라는 게 급속도로 폐허화되면서 여기에 요구하는 새로운 니즈들이 생겼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주 5일, 우리나라 사람만 기준으로 해도 2000년도에 주 5일 그러면 야 우리나라 망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니즈가 생겼잖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새로운 업태가 생기고 근무 형태가 생기고 또 리프레시가 되는 최근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주 4일 얘기가 나오죠.
또 여전히 한쪽에서는 나라 망한다 그래요. 하지만 그 주 4일 쉬면서 또 다른 사이클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트렌드의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뭐 망하네 마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트렌드를 읽고 거기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솔루션 또는 틈새를 열어야 된다. 또 하나, 사용자의 행동 성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고요. 그 개인들이 굉장히 경험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소비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단에서 개인으로 가고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공간을 소비하는데 제가 2010년도 이런 얘기 했을 때는 사실은 여기에 적합한 그 케이스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나타나요. 이 딱 여기에 정확한 케이스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성수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현장들입니다. 또 하나 2010년도에 제가 정리한 내용 중에 쭉 제가 책을 쓰고 강연을 하다 보니까 트렌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소비자는 어떤 과정을 거칠까? 소비자를 쭉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걸 응용한 건데요. 부자의 소비 단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참 읽다 보니까 이거를 대중으로 치환을 했을 때 어떻게 벌어지는지 제가 보니까 이렇게 포인트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비의 4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 경험의 4단계. 이거는 건축이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모두 해당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60년대를 보면은 없잖아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재활용을 하죠. 아버지가 입던 옷 큰아들이 입고, 큰아들이 입던 옷 누나가 입고, 누나가 입던 옷 막내가 입고,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걸레가 되잖아요. 자급자족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고 이제 소득이 생기니까 각자 이제 내복을 사줘요. 그러니까 내복을 사주니까 가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필요의 단계예요. 이제 살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품질이 좋으면 좋겠지만은 그 정도까지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또 소득이 되고 소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돈을 번 거죠. 이제는 뭐가 중요해지느냐? 질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복이 아니라 면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양말도 나이론 양말이 아니라 땀 흡수 잘하는 양말.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게 좀 브랜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해요.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소비자를 계속 읽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브랜드를 좋아하네? 전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제 라벨을 만들고 상호를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무슨 단계냐? 모방의 단계. 이때는 수요와 공급이 거의 동등한 관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계속 벌고 소비 경험이 늘어나고 공간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요.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단계 뭘로 가느냐? 진짜를 찾고 싶어 해줘요. 좋은 거를 찾고 싶어 해줘요. 근데 어떻게 좋은 거냐? 누구나 다 아는 좋은 거. 이때 우리나라로 치면 90년대부터 2000년대예요. 소비 경험도 늘어나고 공간 경험도 많아지니까 해외여행도 가잖아요, 이때.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진짜가 있는 거예요. 루이비통이라는 게 있네? 미국에 갔더니 무슨 백화점이 있네? 오리지널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2000년대까지의 상황이었어요. 건축도 이때까지는 이미테이션이 들어옵니다. 어떤 이미테이션? 뭐 예를 들면 세계적인 잡지에 나오는 건물 이거랑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요. 건축주들이 그 사진 갖고 와요. 맨하탄에 있는 어떤 건물처럼 해주세요. 그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그거는 이미 우리나라의 2000년대 또는 90년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그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명품을 소비하는 과정과 소비자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뭐로 참여? 내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예술가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는 뭐가 있다? 안목이 있다. 나는 큐레이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은 소비자들이 찾아내요. 루이비통 가방을 들지만 오늘 저녁에는 저기 동대문 시장에서
22살짜리가 만든 에코백을 들어요. 왜? 그 에코백은 가치가 있거든요. 버려진 현수막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친환경의 철학을 갖고 있는 소비자인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쯤 되니까 건축가도 외국 사람 막 쫓아다니다가 우리 동네에 좀 잘하는 사람 없나? 좀 특별한 사람 없나?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그 명품과 아트의 공존의 시장이다. 저는 이거를 참여의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거죠. 성수동에 가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렌드와 소비의 마지막 단계 현장이 성수동에 있다. 성수동에 가면 엄청 뜨는데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어요? 프랜차이즈가 다 들어갔거든요. 뭐 옥시땅이라든가 무슨 뭐 다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성수동을 가보시면 디올이 있긴 있는데 디올 성수예요. 버버리도 딱 거기에만 있는 버버리 컨셉을 가지고 그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어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 단계가 크리에이티브한 소비자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굴하는 큐레이터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건축도 지금 우리나라 현재는 이 시장에 저는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 건축가들한테는 저는 이제부터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노력할 게 뭐냐면 세련되고 멋진 것보다 자기 거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늙어가지고 막 새로운 거 하려고 막 스케치하다 보면 어디서 본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좀 이 유튜브를 보는 젊은 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불가사리를 그려도 좋으니까 자기 걸 했으면 좋겠다. 시장이 지금 2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의 시작으로 들어가서 막무가내로 느낌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인데. 그래서 이걸 좀 분석을 하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건축하는 분들은 이건 굉장히 생소하겠지만은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게 50년 전 방법이에요. 오른쪽에 재무 분석, 사업성 분석, 투자 분석. 건축사 사무소들은 제가 90년대가 마지막 설계사무소였는데 그때 이게 이제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돼. 그게 90년대예요. 근데 일반 사업은 50년대, 60년대 이미 ROI 얘기 나옵니다. 일반 비즈니스는 이미 90년대 무슨 얘기했냐면 성과 시스템을 얘기했어요. 개인 지표를 얘기했어요. 개인이 얼마만큼의 창의적 성과를 내고 효율과 이익을 극대화시키는지까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그러면 에지이지가 우리가 과거의 분석은 좋은데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계획하고 오픈하려면 미래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근사치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항상 조사를 해보면 비슷한 트랙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투비 전략을 써야 되는데 경영 쪽에서는 피터 드러커라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분이 거의 100살까지 살았는데 30대부터 100살까지 책을 씁니다. 그리고 경영학이라는 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1950년대에 비즈니스의 5원칙을 얘기를 해요. 육하원칙처럼. 근데 제가 2007년도, 9년도에 이 강의를 하다가 이 투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막혔는데 피터 드러커의 이 5원칙을 건축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딱 들어맞아요. 첫 번째, 당신이 사업하려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주택을 할 거냐? 비즈니스 목적의 건물을 할 거냐 하는 거죠. 공간의 목적을 먼저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공간을 누가 쓸 거냐? 그 쓸 사람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만들 거냐? 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자의 가치,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공간의 만족감, 그리고 건물을 지었잖아요. 결과가 있을 거예요. 계획 중이라면 유사 건물을 찾아가야 됩니다. 유사한 건물의 아웃풋,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거를 설문조사를 하든지 모니터링을 하든지 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된다. 근데 건축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 안에, 유사 사례 안에서 반드시 이 사이클을
한번 돌려봐야 된다. 대부분은 제가 해보니까 이 5가지 투비 전략으로 적용을 하면은 굉장히 근접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뭐 설계에 그렇게 쓰니까요. 자, 앞에서 제가 마케팅이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포인트에도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연결고리를 이어주면은 굉장히 깊이 따라 들어온다. 제가 모든 강의, 오늘 사실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걸로 대체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노만 포스터가 설계한 런던 시청을 갔는데 그때 이제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1층 로비에다가 런던 시 지도를 이렇게 항공사진으로 쫙 프린트를 해서 바닥에 붙여놨더니 이 아줌마들이 전부 뭐 하냐면 자기 집 찾는 거예요. 우리 왜 2005년도인가 6년도에 구글 어스가 처음에 딱 나오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집 찾아보는 거, 북한 구경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아주 사람들은 단순해서 나랑 연결고리가 있는 아주 미세한 관객거리만 생기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관심이 시작돼요.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경험이다. 그러니까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소비자, 오늘날의 유저는 경험이 차고 넘친다. 심지어는 이 공간을 디자인하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저는 건축가들은 많이 놀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놀 줄도 알아야 되고 여행 갈 줄도 알아야 되고요. 제가 요즘에 한 6, 7년 전부터 떠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가는 모범생은 안 된다예요. 좀 놀 줄 알고 술 마시고 막 놀러 다니는 논팽이가 하나 있어야지 그 도시가 재밌지. 모범생들은 학교, 집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 분당 사는데 정말 재미없습니다. 요소들은 다 있어요. 공원, 보행자 도로에 제가 매일 감동을 해요. 그런데 뭐가 없냐. 1km를 걷는데 지루해요. 와이프랑 저랑 항상 하는 얘기가 여기 요만한 카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요. 이제 분당을 설계하신 분이 공부만 잘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 중간 과정, 이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입체적인 경험, 공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저는 이거를 커뮤니케이션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자의 입장이 딱 붙어야 된다. 제가 이런 강연을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중간에 2000년도, 2010년, 8, 9년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프라인 필요 없다. 이제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만 해도 장사된다. 근데 제가 반론을 했어요. 왜? 온라인은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스마트폰이 크기가 얼만큼 돼 있습니까? 딱 손바닥만이에요. 책하고 스마트폰하고 차이가 뭐냐면 잡지는 페이지를 넘겨서 내가 50페이지, 100페이지, 200페이지를 다 보죠. 스마트폰은 그렇게 페이지 넘기시나요? 아무도 그렇게 넘기는 사람 없어요. 많아야 5번 돌리던가 10번 돌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아니면 뭐합니까? 키워드를 찾아서 구글로 찾아 들어가죠. 내가 원하는 목적만 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 노출되지 않은 기업들, 노출되지 않은 정보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어버린다. 그래서 오프라인 전략이 유효해요. 제가 어제도 이런 강연할 자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온라인 시장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 열을 올리는 분야가 있어요. 엔터테인 광고입니다. 가수들. 우리나라는 드문데, 일본을 가면은요, 신곡이 나오면 버스가 엄청 돌아다녀요. 버스 전체를 도배해가지고, 요즘에 뉴진스가 뜬다? 뉴진스 차가 막 시내 계속 돌아다닙니다. 계속 틀어줘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뉴진스의 노래가 뭔지 모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존 같은 기업이 온라인으로 성장했는데 어떤 회사를 샀나요? 2014년도에 홀썸 푸드라는 유기농의 제왕을 샀어요. 슈퍼마켓에서 샀어요. 아마존이 이걸 왜 샀을까요?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
온라인은 장점이 뭐냐면 온라인으로 섞어 나면은 시장의 90%를 장악해요. 나머지 회사들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알려지기 위해서,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쿠팡하고 마켓컬리가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2등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에요.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가 온라인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프라인은 존재감의 도구로 각광을 받고 사용되고 있다.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젠틀몬스터입니다. 전에 외국에도 젠틀몬스터 같은 전략을 피는 기업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젠틀몬스터가 성공하고 있다. 실제 매출이 엄청 좋아요. 자, 결과적으로 마케팅은 앞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 얘기했지만 최고의 마케팅은 뭐예요? 눈을 감으면 생각나는 엄마와 아이 같은 밀착된 관계가 최선의 마케팅 결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급자와 디자이너, 건축가와 사용자가 모두가 웃을 때, 합치가 될 때, 이때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마케팅이 된다. 물론 기능 갖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기능은 발주자가 안 줬잖아요. 서울시가 기능을 안 줬잖아요. 그 상태에서 충분히 우리는 그 효과를 이해해야 된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이왕이면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더 정확하게 줬다고 한다면 더 좋았겠죠. 마지막으로 어디에 위치할 거냐요. 오늘날 대부분의 건축은 도시의 구성이 됩니다. 도시적 삶의 구성이 됩니다. 생태계의 구성이 돼요. 그리고 그 공간은 이제는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된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과정이에요.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 애플이라는 회사를 저는 최고의 마케터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2000년도 초반에 아이폰을 만들 때, 아이튠즈를 만들 때 제일 제품만큼 에너지를 쏟은 게 뭐냐면 애플 스토어예요. 실제로. 그래서 애플 스토어의 전략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요. 그리고 뚝심 있게 그 애플 스토어의 디자인 전략을 제품과 동일하게 지금까지도 유지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책 쓰고 나서 2011년도부터 여행을 쭉 다니면서 워낙 많이 애플 매장을 다니다 보니까 제 눈에 뭐가 보였냐? 공통 요소들이 발견이 됐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는 애플이 의미가 있는 공간에 애플 매장을 만들 때는 자기를 죽여요. 지금 이거는 맨하탄에 있는 역인데요. 제가 3개월을 맨하탄에 있었거든요. 이 역을 수도 없이 다녔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애플 매장이 여기 있더라고요. 계단 위에, 이 위에 코딱지만하게 요만하게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아래서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맨하탄 남쪽에 그 하이라인이 있는데 가면 거기도 애플 매장이 있거든요. 빨간 벽돌 건물에 낡은 건물 안에 애플 매장이 있는데 로고 손바닥만하게 붙여놨어요. 뭐 나이키처럼 그 브랜드의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얘네가 왜 이럴까? 나중에 유럽을 가서 느낀 것. 유럽을 가서 느꼈는데 유럽의 오래된 건물들은 거의 원형 복원까지 해요. 그 안에 테이블을 놓고 애플 매장 구성을 합니다. 거기다가 막 현란하게 LED 놓고 빙글빙글 안 돌려요. 뭐냐면 인문학적인 거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게 사실 되게 우아한 거잖아요. 엘리트적인 거고 품격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한 척 하는 거예요. 소비재가. 사실은 안 맞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공간이 없을 때는 확 튀는 거예요. 난생 처음 등장하는 공간. 첨단을 보여주는 거죠. 대부분의 이런
플래그십 스토어의 뉴라는 개념을 가진 애플 매장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로우테크가 없습니다. 다 하이테크예요. 보시면 애플 매장에 터키에 있는 매장, 밀라노에 있는 매장, 도쿄에 있는 매장, 맨하탄에 있는 매장, 눈 오잖아요. 근데 그 눈 오는데 유리 박스가 있습니다. 뭐 여기 다 건축하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적설화종을 유리가 버티네요. 바람도 버티네요. 도쿄는 지진이 나는데 계단도 유리, 지지대도 유리, 다 유리예요. 안 깨져요. 막 우리가 알고서 분석해 보면 뭐 안 깨질 수 있는 요소를 넣죠. 아크릴을 넣는다든가, 뭐 접합을 시킨다든가, 고강도로 시킨다든가. 터키는 15m 유리를 한 장으로 붙였어요. 자세히 보면 그게 뭡니까? 기술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유리 계단 하고 싶지만 수십 명이 동시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안 깨지는 계단. 어렵잖아요. 굉장히 고급 기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소비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작은 거에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무의식 중에 스며들어요. 그게 뭐예요? 첨단이라는 이미지예요. 세련됐다라는 이미지예요. 군더더기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인간적인 접근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매장인데 앞에 광장이 있네요. 근데 광장에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그 가로수 디자인이 매장 안에까지 들어가요. 애플은 오라고 손짓을 안 해요. 그냥 열어놓고 기다려요. 그럼 소비자들이 돌아다니다가 그늘 피해서 가다 보니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안에 매장 안에 들어갔는데 종업원들이 옆에 달라붙어서 제품 설명 안 하죠.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원래 애플의 전략이에요. 안 해요. 대신에 뭘 합니까? 관찰을 합니다. 손님이 들어오면은 걔네가 크루라고 그러거든요. 종업원이 아니에요. 크루예요. 배에 타에 있는 동료들인 겁니다. 소비자가 들어와서 애플 만져보고 막 조작해보고 뭔가 이 사람이 표정에서 궁금한 게 있을 것 같다. 그때 옆에 가서 붙죠. 가격을 얘기해 주거나 얼마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작동법을 알려줘요. 사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안 물어보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당연히 물어보죠. 얼마예요? 그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20세기 경제는 사실은 트러스트 베이스 경제거든요. 온라인 쇼핑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이는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애플은 공간에서부터 그런 믿음의 트러스트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애플바가 생기는 거예요. 공간은 그렇게까지는 가기는 어렵죠. 하지만 스페이스 마케팅으로 해서 상업 공간을 만들 때는 이런 포인트도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실제로 그래서 애플 스토어는 굉장히 전략적인 동선과 공간을 짭니다. 자,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모든 거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인간적 관계를 요구하는데 도시에서도 나타난다.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는 하드웨어를 디자인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작고 사소한 파머스 마켓이 사실은 그 도시를 재밌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2003년도에 완공한 도쿄에 있는 록봉길즈입니다. 20년째 제가 강의할 때 최고의 도시 개발한 사업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공간은 이렇게가 한 기업이 개발한 건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열려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열려 있어요. 호텔 있죠? 고급 주거가 있습니다. 중가 아파트도 있어요. 밤에 머무는 집, 밤에도 나올 수 있는 집, 24시간 일하는 TV 방송국, 낮에도 놀 수 있는 공원, 공개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벤트 플레이스, 낮에 일하는 오피스,
밤 12시까지 하는 뭐가 있어요? 몰입 미술관이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사설 미술관입니다. 우리나라 리움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컬렉션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그 르꼬르비제 전시회가 열려서 거의 엄청난 사람들이 갔었죠. 여기는 T사이트의 아이디어가 발생한 츠타야라는 24시간 스타벅스 매장이에요. 도쿄에서 처음으로 생겼어. 여기서 이제 이 츠타야가 아이디어 얻어서 나중에 다이칸야마의 T사이트를 만듭니다. 보통 이런 전략은 상업공간 재개발한 그런 데서 쓰는 전략이 아니라 도시의 전략이에요.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도시의 상업공간의 전략과 도시의 전략이 합쳐지고 있다. 뭐 함부르크의 하페시티 같은 데 가보면 재밌는 게 공공공간인데 이런 공간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상업공간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공공공간을 어트랙션 포인트로 갖고 옵니다. 이제는 인간과 상업공간, 공공공간과 수익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기업조차도 이래요. 구글이 처음에 지었던 사옥입니다. 전형적인 회사 사옥이죠. 폐쇄적이고, 근데 그래도 애플보다는 열려있지만 폐쇄적이고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구축을 했는데 두 번째로 사옥을 지었어요.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여기 길 건너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액티비티라는 거, 라이프라는 거를 공간화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배구장도 있고 놀기도 하고 낮에는 여기 와서 머무는 거예요. 각종 놀이시설을 만드는 거죠. 직원들을 여기서 사실은 나쁜 거죠. 집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무실에서 놀아 그런 거예요. 가치의 변화. 그동안은 200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적이지 않다, 경제성이 낮다, 수익 공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배제됐던 것들이 이제는 엄청난 어트랙션 포인트를 가지고 끌어모으고 있다. 낡은 화력발전소를 아이디어하게 미술관으로 만들어서 도시의 하나의 아이콘화 시켰고, 이걸로 해서 테이트 모던이 흥행에 성공했죠. 사실은 미술관이 이걸로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도 지었죠. 뭐 쾰른에 있는 이거는 물탱크입니다. 물탱크를 호텔로 바꾸기도 하고요. 중국 상해에 있는 동네죠.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먼저 시작했어요. 현상이 우리보다 먼저 아이템이 나온,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골목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이후에 소비자들이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공하는 것만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공간들이에요. 결국은 공공공간도 그런 가치를 읽어야 된다. 지금 예시되는 것들은 계획된 게 아닙니다. 건축적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시어돔에 재개발하면서 지하 2층까지 썬큰을 만들었고요. 홍콩 섬의 부자들을 위해서 무빙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의도치 않게 이 무빙워크가 산동네를 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활성화시켜버렸어요. 자료를 보니까 계획된 게 아니더라고요. 홍콩 섬에 부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힘들잖아요. 가정부나 누구 일할 사람들. 그래서 산에 올라가기 편하게 하려고 사실은 에스컬레이터를 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비난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산등성이 이렇게 돌아가는 차선들마다 랜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내리면서 이 공간을 안 갔던 골목길들을 다니게 됐다. 나중에 여기를 관광객들이 다녀요. 그래서 출근할 때는 내려가는 거가 작동이 되고요. 퇴근 시간에 되면 올라가는 게 작동이 됩니다. 평소에는 올라가는 것만 작동이 되고. 뭐 싱가포르에 있는 클라키라는 데도 그렇죠. 그런 사례는 일찌감치 있긴 있었습니다. 이거는 계획된 건 아니에요. 계획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60년대 말에 도시가 확장하면서 밴쿠버가 시가 커지면서 시내에 있던 공장
지역이었던 곳이 도시화가 되면서 이 섬을 어떻게 할까 막 설왕설래가 있다가 재정의 문제가 좀 부닥쳐가지고 대규모 아파트, 대규모로 개발됐던 게 캔슬이 되고 작은 개발로 노선 선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성수동처럼 이 공간 자체가 그랑비 아일랜드라는 아예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소상공인들의 창업단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세수가 생기고 새로운 기업들이 생기는 인큐베이팅 플레이스가 됐어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양겔이 제안을 해서 컨설팅을 한 건데 멜버른 시가 받아들여서 99년인가요? 99년인가 컨설팅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시내를 마치 그냥 우리 임대업자들처럼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를 뒀냐? 그 스트리트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임대료를 받아요. 시가. 1급지 연세 얼마. 그리고 그거를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근데 10년쯤 지나니까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2009년도에 이 블록 전체 카페가 6개인가 7개가 있었고요. 밤 되면 6시 이후는 문이 닫히는. 그래서 전형적인 도심 공동화가 나타났던 곳인데 꼭 이 전략만은 아니었지만 스트리트 카페를 완성한 제가 스페이스 마케팅 시티라는 책을 2009년도에 냈는데 그때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다운타운에 600개가 넘는 카페가 생겼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거의 600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600개 카페가 생기면서 뭐가 생겼다? 유동인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액티비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야간 공동화가 사라지고 축소되고 도심에 있는 낡은 건물들이 재활용이 되기 시작했다. 경제성이 생겼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처음 강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소비자는 경험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들이 이제는 합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시와 시골이 아니라 도시인데 시골인, 시골인데 도시인 그런 요소들을 아이디어를 넣고 있다. 예를 들면은 몬트레이에 있는 페블비치는 골프장 간 건데 주거단지가 있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에는 주택들을 분양을 해 먹었죠. 쇼핑몰인데 아파트 위에 사람들이 사는 주거 지역을 만들어요. LA 근교에 있는 아메리카나라는 제가 컨설팅한 이거는 광교에 있는 엘리웨이라는 쇼핑몰입니다. 처음에는 DA가 설계했을 때 요만했어요. 근데 제가 컨설팅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작든지 크든지. 그래서 큰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랜딩을 만들었죠. 엘리웨이란. 자, 이거는 이제 얼바인이라는 도시의 전략인데요. 얼바인은 도시 전체가 기업 거예요. 기업이 운영을 해요. 재밌는 거는 기업답게 소비자들의 그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건축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가벼운, 하지만 재밌는. 근데 실제로 저는 이걸 가볍게 보고 싶진 않아요. 일반인으로 눈으로 보면 멋진 공간이거든요. 각 블록마다 테마를 줍니다. 영국, 예를 들면 시골 미국의 전원풍, 영국, 이탈리안 스타일, 이태리 스타일, 스페인풍, 실제로 동네 이름도 그렇게 져요. 브리타니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집니다. 디즈니도 도시를 만들어요. 플로리다에 가면은 도시 이름이 셀레브레이션 시티입니다. 철저하게 디즈니스러워. 근데 이게 놀이공원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도시예요. 동화 속 마을을 실현을 시킨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직주 근접의 컨셉, 그 다음에 보행을 도시의 핵심 컨셉으로 담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계획 전략적으로 구성을 해보면 앞에서 제가 이제 분석을 5가지를 포인트로 삼아서 분석을 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단계별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리한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공간을 디자인하든지 주의를 끌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그 주의는 호기심을 자극해야 되고 그 호기심은 만족스러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은 그냥 일방적인 선생님의 코칭이 아니라 인터랙티브 해야 돼요. 교감을 해야 돼요. 공감대를 얻어야 돼요. 이 친구가 감동을 못 얻었으면 내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감동을 얻도록 하드웨어가 안 되면 사람이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느낌들은 어떻게 돼요? 느낌으로 오거든요. 좋은 느낌으로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그게 뭐예요? 가치죠.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됐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로 이루어져요? 행동으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다음에 여자친구 데려오거나 와이프 데려오거나 애를 데려오거나 친구를 데려옵니다. 또 오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가는 공간은 당신이 이 2시간을 고는 미술관인데 후회 없을 거야 라는 믿음을 주는 거죠. 결국은 그게 뭐예요?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공간의 활성화예요. 집객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결과들은 죽은 공간에서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최근에 나오는 이론 중에 적합한 재사용이라는 도시재생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나 계획과 달리 새로운 해석과 기능, 성능을 부여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재사용 이론이라는 걸로 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도시재생 또는 건축재생, 재생건축이라는 타이틀로 우리도 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여러 군데에서 벌어져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 있는 갑자기 미국에 있는 도시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도시가 있어요. 맨하탄 밑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해군 기지였어요. 여기가 해군 기지였는데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이 해군 기지가 배를 군함을 건조했던 고쳤던 곳인데 이게 이제 용도 폐기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건물을 없앨 수는 없고 의료회사가 샀어요. 그리고 도서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고 또는 회사 사옥으로 쓰기도 하고 또는 이거는 재사용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도서관이라는 기능이 그냥 말 그대로 도서관이었는데 이제는 도서관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넣죠. 제가 정말 부러웠던 게 뭐냐면 2012년, 13년, 14년도에 미국 쭉 돌아다니면서 시골에 있는 도서관들에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규모하고 상관없더라고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일단 디자인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인데 디자인이 거의 스타벅스 최고급 인테리어 저리 가라. 그런 인테리어인데 공부방이 있더라고요. 학생들끼리 얘기하는. 또 어떤 데 가니까 거기는 구텐베르그 활자 원본을 전시하는 예약하고 들어가는 또 방이 있어요. 도서관인데. 또 어떤 데는 거기에 헬스클럽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그냥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더라. 지역 커뮤니케이션의 센터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부러웠던 건 뭐냐면 디자인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도시 중에 그러니까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시장으로 있었던 그 카멜바이더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건물이 요정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전원주택 단지거든요. 도서관도 그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튀는 레온크라스 스타일의 도서관이 아니라 그냥 빨간색 스페니쉬 기와의 단층짜리 도서관 건물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 컨텍스트나 장소에 맞는 디자인과 내용을 보여주는 이런 공간, 이건 유럽에 있는 거죠. 상업 공간들은 당연히 비즈니스 하는 친구들은 가장 먼저 이거를 읽어요. 이 장소나 도시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오사카에 저드는 공원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더 파크몰이라고 옥상에 숲을 만들고 쇼핑몰을 이렇게 디자인했죠.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도서관은 쇼핑몰은 임팩트하게 그냥 과감한 공간에 건축적인 충격을 줬습니다. 아시겠지만 호텔들은 아예 세트를 만들어 놨죠. 연출을 해줘요. 심지어는 노래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그러면 구체적인 액션 포인트로 들어가서 자,
제가 분석 단계 투비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단계별 과정을 얘기했고, 그러면 어떤 요소들을 디자이너들한테 요구해야 되고, 또 디자이너들은, 건축가들은 제안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거를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라고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카테고리를 나누면 개념이 일단 있고요. 디자인이 있고요. 행위가 있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자연은 요즘에 연출도 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히스토리는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열심히 부셔가지고 히스토리가 너무너무 없어요. 그래서 연출을 하죠. 제가 요즘에 부동산 강의도 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이제 부동산 강의 최근에 가치의 부동산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500년 역사 얘기하잖아요. 5,000년 역사 얘기하잖아요. 조선 500년 얘기하고. 근데 우리나라 도시 중에 동네가 옛날에 흔적을 담고 있는 동네가 있는 도시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없습니다. 서울의 북촌, 석촌, 익선동 정도? 사실은 안타깝게도 익선동이나 북촌은 30년대 경성이잖아요. 사실은. 큰 한옥 하나 헐고서 그거를 몇 개를 쪼개갖고 사실은 개별 필지를 판 거잖아요. 30년대, 40년대 만들어진 당시의 신도시였던 창신동은 없어졌잖아요. 없어요. 지방을 다녀보니까 지방도 없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나마 비스무리하게 남아있는 게 전주의 한옥마을.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발견한 데가 수원 화성의 행궁. 골목길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없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브랜드예요. 마찬가지 마케팅이란 용어가 이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용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범위가 확대됐다 그랬죠. 의미가 확대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이 마케팅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고 그 사람이 확장시켜 왔거든요. 27살 때 마케팅을 학문적으로 발표를 했고 60년대 지금까지 발표를 해요. 마케팅이 지금은 뭐예요? 공공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의의 의미까지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비즈니스 용어이기도 하지만 사회 현상이나 여러 가지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용어다.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아이덴티티인데 아이덴티티라고 설명하기에는 뭐가 빠졌냐면 비즈니스가 빠져 있어요. 아이덴티티에는. 브랜드는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는 아이덴티티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다 브랜딩을 하죠. 국가 브랜딩도 합니다. 도시 브랜드 하잖아요. 우리 어찌됐든 하이서울이 됐던 아이서울 있죠? 그것도 있고 지금 또 요즘 하나 하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브랜드잖아요. 도시 브랜드예요. 개인도 당연히 브랜드죠. 공간도 브랜드입니다. 자, 이거는 뒤에는 그래도 저도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컨셉을 갖고 디자인을 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2007년도에 버려진 동네 쓰레기장을 제안을 해서 설계했던 알로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디즈니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디즈니가 만든 쇼핑몰입니다. 제가 최근에 설계한 우영미라는 패션 디자이너의 건물인데요. 이거는 신축이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 것이 아니고 브랜드 통합 개념으로, 브랜딩을 하는 개념으로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파사드 디자인을 리모델링 한 거예요. 하나의 강한 요소로 전체를 커버를 한 겁니다. 내부 모습이고요. 그래서 디자인의 일관성으로 내부까지 같은 디자인을 했습니다. 블랙, 레드, 화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썼고요. 외관에서 보여주는 이런 수직적인 루버를 내부에 수직 라인으로, 근데 요거도 사실 템퍼보드인데 템퍼보드에도 수직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반복적으로 재활용이 됐을 때 아이덴티티가 선명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젠틀몬스터라는 회사는 너무너무 잘하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온라인 기업들이 하는 오프라인 전략. 이 모든 게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존재감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입니다. 아마존 마찬가지죠? 자, 여기까지 오늘 제 강연은 그냥 긴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